2021년 증시가 오는 30일 막을 내립니다. 올해 6월 3,300선까지 뛰어올랐던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혼조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났는데요. 오늘 플러스 나우에선 내년도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3,3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이제 3,0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 이게 이어질까요? 네,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있고 공급 병목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압박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로 보더라도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아주 안 좋았고 올해 아주 V자형 성장을 했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조금 여파를 받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존재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증시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상저하고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금리 인상이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어느 정도 올릴까요, 내년에? 네, 한국은행은 최대 2번,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한 3차례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기대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더 빨리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아니었습니다. 예. 인플레가 생기다 보니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플레가 진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최근에는 근데 이 반도체 업계가 좀 호황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네.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예. 외국인들도 이들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외 종목 업종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업황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거나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순매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동학개미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개인 투자가 덕분에 시장이 이나마 지탱이 됐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개인 투자가들 65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고요. 반면에 기관은 38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였습니다. 외국인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5조 원 순매도했는데요.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동학개미가 증시를 떠받쳤다, 떨어지지 않는 걸 막았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10월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월 평균 7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예. 12월, 12월에 이제 순매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12월엔 주식을 파는 계절성이 존재하는데 자금 유입도 11월, 12월에 제대로 지금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작년부터 올 3분기까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나름의 어떤 시장을 좀 지탱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올해 증시를 보면 좀 외국의 어떤 영향들이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미중 갈등도 있었고요. 네. 한국 시장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미중 갈등의 어떤 그 유탄을 맞은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예. 내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이 본질적인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중국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아지진 않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불안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예.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정학적 위험은 내년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내년에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숲보다는 나무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연간으로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나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2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생기는지 오늘 플러스나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도 뭐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시행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다주택자 양도세, 또 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도입이 됩니까? 내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 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된 규제겠죠. 올해도 이 대포자, 그러니까 대출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타날 예. 정도로 이 까다로워진 대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내년에는 그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당장 1월부터는 이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이 DS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DSR 그러니까 이제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 대출액이 총 2억 원을 넘게 되면 모두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매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연 4%로 한 30년 만기 2억 원 정도를 대출받게 되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한 9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뭐 목돈을 쓰기 위한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예. 아니면 담보대출 같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의 이제 범위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대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긴 한데요. 예. 이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론,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이 학자금 대출까지 여기다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아하. 이 합계가 다 합쳐가지고 2억 원을 넘게 되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네,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의 범위가 조금 넓군요. 예, 근데 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이게 또 7월부터 더 강화되는데요. 제가 네. 지금 다 합쳤을 때 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7월이 되면 1억 원으로 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하. 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또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받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DSR이 60%였는데 이것도 50%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소득 대비 이 대출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건 이 내년에도 가계대출을 더욱더 강력하게 조안하겠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내년에 금리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대출 받기가 더 쉽지 않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반길 만한 변화도 좀 알아볼까요? 네. 출산 장려책이 더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2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현금은 아니고 이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예. 뭐 유흥업소라든가 레저 관련 이렇게 육아와 관련 없는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 이내에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확대가 되는데요. 이 올해까지는 60만 원이었지만 이게 100만 원으로 넓어지고요. 예. 치과 치료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이 입덧할 때 먹는 약도 살 수 있도록 이 사용처가 넓어집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수당도 있는데요. 이게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예. 육아 휴직 관련 제도도 좀 나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예. 4개월부터는 1년까지는 4개월부터 1년까지는 50%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이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도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요. 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게 될 때 석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둘째 달에는 250만 원, 그리고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넓어집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동시에 쓸 때도 같이 받을 예, 수 있는 동시에 쓸 때도 써도 되고요. 순차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예. 인구 절벽 우려들 많이 하는데 이거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반면 저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조금 까다로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 있는 이 피부양자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의 이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네. 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예. 내년 7월부터 강화가 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에서 9억 사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직장 의료보험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좀 꼼꼼히 살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관련 법도 좀 바뀌죠? 네, 당장 다음 달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가족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이 노동시간 단축제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요. 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대기업에 적용되던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상생활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조금 바뀌는 모양이에요. 네, 쓰레기 수거 대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이 재활용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그런 사태였죠. 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용기에 이 특정 마크를 새겨놓도록 해서 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하더라도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가져가서 다시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분리수거 보니까 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게.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이게 재활용 대상인지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대상인지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조금 마크를 눈에 띄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어서 해라, 이물질을 없애서 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부가 설명들이 조금씩 이제 표기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플라스틱의 예. 종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개선이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현장 혼선도 줄이게 되고요. 네. 또 실제 이 재활용 순환율도 높여져서 앞으로 이 자원 재활용에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생활 관련 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